당신이 찾던 무서운 이야기 고비의 TV. 제가 이걸 제보하면서도 사람들이 믿을지 안 믿을지 모르겠는데 제 단짝이었던 대학 동기들은 다 아는 진짜 엄청 소름 돋는 이야기입니다. 대학교 시절 저는 서울에 있는 모 대학교의 기숙사에서 생활을 하고 있었고, 이건 군대를 제대하고 복학한 뒤에 있었던 일입니다. 여느 복학생들과 마찬가지로 평범하게 수업을 듣고 학업에 열중하며 주말에는 학교 근처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로 용돈벌이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편의점에서 저랑 오전에 교대하던 누나의 권유로 한 여자아이를 소개받게 되었습니다. 저랑 동갑내기 여자아이였는데 학교만 달랐습니다. 처음에 사진을 건네받았을 땐 워낙 화사하게 웃는 모습이 이뻐서 저도 마음이 욱해서 소개를 받았어요. 그런데 실제로 만났을 때는 학업에 지친 건지 뭔지 조금 피곤해 보이는 인상이었다는 거? 근데 그것 빼고는 모든 게 좋았습니다. 그래서 한참 연락을 지속하다가 결국 연인으로 이어지게 되었죠. 그런데 사귄 지 불과 1, 2주쯤 되었을까요? 그녀의 환한 웃음기는 점점 사라지고 어느 날부터 자신의 힘든 이야기들을 마구잡이로 쏟아놓기 시작했어요. 저야 군필 남성들 대부분이 그렇듯이 그때는 열정 가득한 시기였기 때문에 그녀의 그런 모든 것들을 다 품어줄 수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면 꼭 그 대화의 마지막에는 눈물을 막 흘리면서 저를 꼭 껴안고 이런 말을 하곤 했어요. 난 죽어도 너 아니면 안 될 것 같아. 사랑해. 저도 그때만큼은 너무 좋았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얼굴이 밝아지는 만큼 그녀의 어두운 그림자는 저의 얼굴을 뒤덮기 시작했습니다. 저밖에 모르는 그녀의 집착, 그리고 계속되는 그녀의 부정적 감정의 투영. 너무 지쳐가더라고요. 어떻게 헤어져야 할지 고민이 될 정도로요. 그런데 제가 만약에 헤어지자고 하면 쉽게 안 놔줄 것 같기도 하고 저 역시도 그 감정의 고통 때문에 결정도 쉽지 않았죠. 그래서 보통 제가 편의점에서 교대하고 난 뒤에는 일적인 부분 아니면 연락을 잘 하지 않았는데 그 교대 누나한테 진지하게 카톡을 보낸 적이 있습니다. 나 요즘 너무 힘들다. 소개받을 때와는 달리 얘가 너무 어두운 면이 많아서 나까지 힘들다. 만약에 내가 헤어지자고 하면 누나가 곤란할까? 이런 식으로요. 그러자 누나가 이실직고까지는 아니고 그냥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더군요. 아, 그랬구나. 네 말대로 어두운 구석은 있지만 애는 좋은 애잖아. 너처럼 착한 애 소개시켜주면 걔도 밝아지지 않을까? 하고 굳이 안 받겠다는 거 소개해준 거였어. 세영이는 나한테 엄청 고맙다고 연락 오고 그래서 엄청 흐뭇했는데 역시 둘년에는 남이 봐서 모르는구나. 이러시면서 정 안 되겠으면 헤어져야지 어쩌겠냐면서 내 눈치는 굳이 볼 필요가 없다고 하시길래 다다음 날인가? 여자친구가 저를 만나자마자 또 우는 소리를 하고 제 기운을 쏙 빼놓길래 진지하게 이야기했습니다. 헤어지자고요. 그러자 네가 어떻게 나한테 그래? 난 죽어도 너 아니면 안 된단 말이야. 그럼 나 혼자란 말이야. 이러면서
어린아이처럼 엉엉 울더군요. 근데 저도 마음의 상처가 이미 너무 컸던지라 그런 그녀를 외면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의외로 헤어진 이후에는 전화도 문자도 찾아오는 것도 없이 깔끔하게 정리가 되었습니다. 단 하나 찜찜한 게 있었다면 연애 중에 저와 만든 여러 가지 추억 담긴 사진과 편지 뭐 이런 것들을 기숙사 앞에 두고 갔더라고요. 그래서 같은 과 친한 동기에게 이 이야기를 하자 너 이거 가지고 있어봤자 계속 되새김질만 된다면서 이거 빨리 없애버리자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랑 같이 학교 인근에 있는 어느 인적 드문 놀이터로 가서 밤에 식용유통 같은 것을 구해와서 한 장 한 장 그리고 하나하나 라이터로 태워버렸습니다. 그리고 진짜로 바로 다음날 그것들을 다 태워버린 바로 다음날 새벽에 연락이 왔어요. 그 편의점 교대 누나한테. 야, 세영이 자기 자취방 건물에서 뛰어내려서 병원 가다 죽었대. 아, 진짜 이게 어찌된 일인지. 저는 아무리 헤어졌지만서도 그간 정도 있고 서로 바람피고 싸우고 뭐 이런 문제가 아니었기 때문에 유족들한테 원망 살 것 걱정하면서도 굳이 아무한테도 말 안 하고 저 혼자 슬쩍 장례식장에 다녀왔습니다. 그렇게 장례식장까지 다녀온 후에 아직 마지막까지 제게 정리가 안 됐던 그녀의 흔적이 있었는데 바로 핸드폰이었습니다. 그때는 핸드폰이 배터리 교체형이었는데 배터리 2개 중 하나에 그녀와 저의 커플 스티커 사진이 붙어 있었어요. 되게 딱 붙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배터리 버리고 그냥 배터리 하나로 쓸까 하다가 그냥 그 슬픈 기억들 다 남기지 말자 하고 아예 핸드폰을 바꿨습니다. 그리고 저번에 같이 편지를 태웠던 그 같은 과 친구한테 그녀가 죽었다는 사실을 털어놓자 충격을 금치 못하더라고요. 그리고 저는 남아있는 그 핸드폰을 보여주면서 이것도 태워야 될까? 하자 폭발한다면서 저녁에 치맥하러 한강에 가자고 하더군요. 그렇게 저녁에 함께 뚝섬유원지로 가서 넓게 펼쳐진 한강 앞에 서서 커플 사진이 붙어있는 그 핸드폰을 강물 멀리 집어 던졌습니다. 이제 어느 정도 다 정리된 느낌이었습니다. 그렇게 이젠 다 잊고 다시 행복 찾자 하는 마음으로 한강에서 건대로 넘어가서 여기저기 술집을 전전하면서 속풀이를 했어요. 그러다가 아침 해가 뜨고 나서야 친구는 집으로 갔고 저도 기숙사에 도착을 했는데 그때 저는 진짜 순간 현기증이 나듯 너무 놀라 혼절한다는 게 무슨 느낌인지 그때 처음 깨달았어요. 왜냐하면 기숙사 제 책상 위에 어제 저녁에 한강에 던져버린 그 핸드폰이 스티커 사진까지 온전한 채로 올려져 있었거든요. 저는 너무 놀라서 바들바들 떨고 있는데 그때 기숙사 룸메가 하는 말에 다시 한 번 더 충격을 먹었습니다. 야, 너 거기서 뭐해? 저거 챙겨. 네 여친이 아까 너한테 전해주라면서 주고 가더라. 저 아직 여친 죽은 거 기숙사 애들한테 말 안 했거든요. 애들도 얼굴 몇 번 마주친 적이 있어서 모르진 않을 텐데 이게 어찌된 일일까요? 저는 바들바들 떨면서 그 폰을 기숙사 밖으로 들고 나가서 아까 헤어졌던 친구에게 곧장 전화를 했죠.
야, 아까 한강에 가져다 버린 핸드폰이 지금 내 책상 위에 있어. 어? 그게 무슨 소리야? 나 룸메들한테 세영이 죽은 거 말 단 한마디도 안 했는데 얘네 말론 세영이가 그걸 나한테 전해주라고 주고 갔대. 너무 소름이라서 전화를 끊자마자 다시 기숙사로 들어가서 제 룸메들한테도 그간의 일들을 솔직히 털어놓았습니다. 그러자 룸메 한 명이 이게 진짜 우연인지 뭔지 자기 친척이 신촌에서 무당을 하고 있다면서 전화를 걸어서 바꿔주는 거예요. 그래서 전화를 건네받았는데 제가 전화를 받자마자 하시는 말씀이 에휴, 딱 봐도 여자 문제네. 저녁까지는 손님 많으니까 이따가 9시 되면 한번 여기 와봐. 그래서 그때는 9시가 되자마자 룸메들이랑 같이 신촌에 있는 그 친척 무당 댁에 찾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는데 제가 들어가자마자 마치 제 사정을 알기라도 하는 듯 막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거 뭐 한다고 스스로 세상 등진의 장례식장까지 갔어. 너 아니면 안 된다고 하는 애 미련 남기는 거야? 이런 식으로 핀잔을 주시고는 핸드폰은 본인이 처리해 주신다면서 달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는 저에게 오늘 돌아가서 혹시 모르는 남아있는 개와 관련된 물건들 하나도 남김없이 다 정리해. 그리고 넉넉히 2달 동안은 절대 다른 여자한테 관심도 연애도 시작하지 마. 그럼 쟤 알아서 떨어져 나갈 거야. 근데 너가 누구 만나거나 관심 주면 그 여자도 위험해져. 그렇게 이런저런 조언들을 받고 난 뒤 집에 가면서 저는 또 철없이 궁금한 마음에 한번 여쭈었어요. 제가 전화하자마자 여자 문제인 건 어떻게 아셨냐고요. 그러자 전화 받자마자 전화기 옆에서 여자애가 가지 말라고 귀청 떨어져라 소리를 치는데 어떻게 몰라. 딱 봐도 여자 문제지. 너 어차피 죽어. 이후 2달 동안 저는 그 무당분의 말씀을 철저하게 지켰습니다. 생각해보세요. 그런 일 겪고 제가 안 그러겠나. 그리고 2달 후에서야 저는 전화를 통해 괜찮다는 확인해봤고 다시 정상적으로 생활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2달은 저도 다른 생각 없이 그녀를 마음속에서 놓아주는 시간이기도 했습니다. 때는 바야흐로 SNS조차 발달하지 않았던 그 시절, 저는 초등학교 2학년이었습니다. 학교에 부모님들께서 배식하러 오시던 시절, 부모님들 사이에서는 이상한 소문이 돌고 있었습니다. 그 소문은 이랬습니다. 그 당시 차량 왕래가 많지 않던 구포삼동 어느 산길에서 한 아버지께서 새벽에 불빛 하나 없는 산길을 지나가던 중에 수상한 행동을 하고 있는 여성 2을 목격했습니다. 그들의 인상착의는 파마 머리에 운동복을 입고 있었고 한 40대 정도로 보이는 2명의 여성이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다른 목격자도 있었는데 그들의 말로는 그 2 여자가 길쭉한 삽을 들고 땅을 파고 있다는 것을 봤다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들을 시작으로 목격자는 연이어서 나왔지만 그 당시에는 단지 미친 사람 정도로 취급하고 말았고 세상에 유별난 사람 많네 정도의 추측으로 끝이 났어요. 그렇게 시간이 흐르고 어느 순간 그 소문이 잠잠해질 쯤 한 학부모가 입을 열었습니다. 아니 글쎄 저기 산길에서
시체가 발견이 되었대요. 보아하니 초등학생쯤 되어 보이는 남자아이라던데 혹시 들으셨어요? 이 말을 들은 초등학생 부모님들은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니었어요. 아참, 그런데 글쎄 아이의 얼굴은 형체를 전혀 알아볼 수가 없었는데 온몸에 흙이 범벅이었다네요. 그거 혹시 저희들이 봤었던 그 아줌마들일까요? 하지만 그 당시 SNS가 잘 발달된 것도 아니었기 때문에 추측일 뿐이었지 확신은 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몇 주 뒤 학교 선생님께서는 학부모님들에게 아이들의 근황 이야기를 하면서 그 사건에 대한 좋지 않은 이야기를 하게 되었습니다. 남편과 사이가 좋지 않던 한 어머니가 초등학생 아들을 우발적으로 살해하게 되었고 사람들 왕래가 많이 없는 새벽 시간에 그 산길에다가 묻어버렸다는 겁니다. 하지만 새벽에 왕래가 적은 길이라고 안일하게 생각했던 건지 아니면 그 아주머니들의 힘이 부족해서 충분히 땅을 다지지 못했던 것인지 그렇게 며칠을 차가 왕래하다 보니까 금방 그 땅이 파헤쳐져서 등산하던 한 아저씨에게 발견이 되었다고 합니다. 한동안은 그 일 때문에 그 근방에 엄청 떠들썩거렸지만 시간이 흐르니 자연스럽게 잊혀졌습니다. 그리고 이 일이 다시 기억 저편에서 수면 위로 올라오게 된 것은 지금 남자친구를 처음 만났던 약 2년 전이었습니다. 저는 직장 문제로 부산 센텀시티에 거주하고 있는데요. 아직 본가는 구포에 있습니다. 그날은 주말이었는데 다음날 출근을 위해서 다시 센텀에 있는 자취방으로 가야 했는데 가족들과 시간을 보내다 보니까 꽤 늦어진 거예요, 시간이. 그래서 다음날 일찍 출발해야 하나? 하고 생각을 하다가 남자친구가 센텀까지 데려다 주겠다고 저를 본가까지 데리러 온 거예요. 지금 영상 속에 보이는 이 길을 지나서요. 그런데 제 자취방으로 향하는 차 안에서 남자친구가 그러더군요. 자기야, 나 아까 이상한 거 봤다? 어? 뭔데? 여기 원래 사람들 잘 안 다니지? 대낮에는 모르겠는데 이 시간에는 차도 많이 안 다녀? 그래서 말인데 아까 이상한 거 봤어. 내 착각인가? 어? 뭘 봤는데 그래? 자기 눈이 왜 이렇게 진지해? 무섭게 왜 그래? 아니 그게 아니라 나는 분명히 내 앞에 사람을 전혀 못 봐서 쭉 계속 운전해왔단 말이야. 그런데 어느 순간 내 차 뒤쪽으로 어린애가 하나 서 있더라고. 부모도 없이 이 어두운 시간에 여기를 돌아다니는 게 이상하지 않아? 이렇게 남자친구의 얘기를 듣던 도중 저는 기억 저편에 묻혀있던 그 이야기가 떠올랐어요. 왜냐하면 그때 그 사건이 정확히 이 산길에서 벌어진 일이었거든요. 지금이야 길이 포장되어 있지만 그 사건이 있을 당시만 해도 비포장길이었어요. 게다가 남자친구가 그 이야기를 알고 장난을 친다고 생각하기도 어려웠던 게 이 동네에 오래 산 사람들 중에서는
그때 이야기를 아는 사람들이 줄곧 있었지만 남자친구는 이 동네 사람이 아니라서 그 이야기를 절대 알 리가 없었거든요. 2년이 지난 지금도 여전히 이 길을 왔다 갔다 하는 중인데 어둑어둑한 이 길은 아직도 너무 무섭습니다. 우리 아버지 역시 이때 일을 선명하게 기억하셔서 여전히 이 산길을 지날 때면 그날의 기억이 새록새록하다고 합니다. 이 이야기는 제 와이프의 여후배의 이야기입니다. 때는 가만히만 있어도 등줄기에 땀이 주룩주룩 흐르던 푹푹 찌는 어느 여름날이었습니다. 그 후배네 집은 작은 시골 마을에서도 공동묘지에서 제일 가까운 산 꼭대기에 위치하고 있었습니다. 근처는 수맥도 흐르는 데다가 일단 정류장에서 20여 분이나 걸어서 올라가야 하는 고지대에 있었죠. 그러던 어느 하루는 그 여우배의 아버지가 직장에 나가시려고 새벽 4, 5시경에 문을 열고 집 밖으로 나오셨고 서울우유 배달차 운전석 문을 열었습니다. 그러자 그 운전석에 소복을 입은 어느 여자 귀신이 내 집 어딨어? 내 집 내놔. 빨갛게 충혈된 두 눈을 부릅뜨고 다짜고짜 자기 집을 내놓으라는데 아버지는 너무 놀라서 그대로 집 안으로 도망치셨고 한참을 부들부들 떨고 있다가 조용히 부인만 깨우셔서 이 이야기를 했다고 해요. 여보, 나 오늘 출근 못할 것 같아. 아무리 근처에 공동묘지가 있다 해도 이제껏 한 번 본 적 없는 귀신을 봤다니까. 그건 그렇고 왜 나한테 집을 내놓으라는 거야? 그리고 며칠이 지나면서 한동안 다시 그 귀신을 보는 일이 없었기 때문에 그냥 그날 하루 만에 우연찮은 해프닝 정도로 생각을 했답니다. 그래서 다시금 걱정을 내려놓고 며칠 뒤에 출근을 하려고 또 한 번 새벽에 현관문을 열고 나오셨는데 이게 웬걸? 후배네 집과 마주보고 있는 바로 앞집이 한여름이라 창문을 활짝 열고 자고 있었나 본데 그때 어떤 하얀 소복 입은 귀신으로 보이는 것이 허리 밑으로는 창 밖에 그리고 고개와 상반신은 창문 안쪽으로 넣어서 집안을 막 살피고 있더랍니다. 평상시라면 모르겠지만 이미 얼마 전에 귀신을 한번 목격한 데다가 소복을 입은 여성이 새벽 4, 5시에 남의 집 창문에 매달려서 집안을 보고 있는 모습은 겁을 먹기에 충분했죠. 그래서 이날 역시 제때 출근하지 못하고 해가 뜨기만을 기다렸다가 나가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날 이후로 그 건너집에선 좋지 않은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그 앞집에 살던 한 남자가 정신이 오락가락하며 가족도 알아보지 못하고 몸도 쇠약해지면서 결국 가족 동의하에 정신병원에 입원하게 되었고 그 얼마 뒤에는 아예 그 집 가족들이 싹 다 이사를 나갔습니다. 나중에서야 그 집에 왜 그런 일이 발생했는지 그 사연을 들을 수 있었다는데요. 사연인즉 알고 보니 그 여름철에 이 앞집 남자가 공동묘지에서 비석을 깎고 뭐 그것들을 나르는 허드렛 일을 돕는 잡부로 일을 했답니다. 그러다 한여름에 쏟아지는 비에 어디선가 흘러내려오는 빈 관을 발견하고는 그 관을 부셔서 계집을 만들었대요. 어쩐지 원래 사람이 드나들면 마당에서 항상 우렁차게 짖어대던 앞집 개가 언젠가부터 되게 조용하더라고요. 근데 시름시름 앓다가 그 개가 먼저 세상을 떴다는군요.
그렇게 그 앞집 남자네는 이사를 떠났는데 여전히 그 계집은 덩그러니 마당에 남아 있었습니다. 동네 사람들의 말을 들어보니 그 무렵 귀신을 목격한 집은 비단 후배네 집만 목격한 게 아니었다더군요. 그래서 하루는 날을 잡아서 동네 이웃들이 다 같이 그 집에 가서 계집을 불태웠대요. 그랬더니 끔찍한 비명소리와 함께 사람 형체의 연기를 목격했다고 합니다. 하나의 에피소드를 더 추가하자면 이 여우배의 아버지는 몇 년 뒤 동네에 작은 슈퍼마켓을 여셨고 그때는 여우배가 고등학생 때였답니다. 그렇게 어느 날은 혼자 방에서 불을 끄고 자고 있었는데 아버지가 오시더니 방문을 쓱 열고 목을 정말 길게 빼면서 후배를 쳐다보더래요. 그러다가 다시 고개만 빼고 나가시더랍니다. 후배는 잠결에 아빠 목이 왜 이렇게 길지? 하고 시계를 봤더니 평소에 아버지는 늘 10시쯤에 귀가하셨는데 아직 8시뿐이 안 되었더랍니다. 그래서 거실에 나가봤더니 아버지는 없었죠. 그리고 한 2시간쯤 뒤에 아버지가 퇴근하고 돌아오셔서 아까 집에 들렸었냐고 물어보려고 했더니 갑자기 신발을 벗자마자 후배를 부르면서 하시는 말씀이 야, 아까 어딜 그렇게 급하게 갔어? 가게 앞을 지나면 아빠 아는 체라도 하고 가지 그랬어. 응? 후배는 밖에 나간 적이 없었는데 말이죠. 물론 아버지 역시 집에 들린 적이 없었다고 합니다. 이거 진짜 오래된 이야기인데 한번 제보해보도록 할게요. PC방 문화가 언제 처음 시작된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처음으로 PC방을 갔던 건 초등학교 3, 4학년 때쯤으로 기억을 합니다. 제가 겪은 일도 바로 그 당시에 겪은 일이고요. 제 기억에 당시 PC방을 처음 갔던 이유가 제 친구가 PC방에 가면 스타크래프트를 같이 할 수 있다고 해서 갔었습니다. 90년대 중후반만 하더라도 가정집에 인터넷 깔린 집이 거의 없었어요. 인터넷 하겠다고 전화선 연결했다간 엄마한테 곧장 두드려 맞았고요. 그렇게 처음 갔었던 PC방의 첫 이미지는 되게 어두컴컴한 데다가 제 또래는 거의 없었고 교복 입은 형들이나 아저씨들이 대부분이었죠. 이용하는 방법은 카운터에서 교통카드처럼 충전이 되어 있는 카드를 구매해서 빈자리에 카드 투입구에 넣어서 남은 시간만큼 게임을 하는 방식이었어요. 그래서 돈이 없어도 PC방에 어슬렁거리면서 놀다 보면 가끔 10분, 20분 남았는데 카드 꽂아놓고 가는 아저씨들이 있거든요. 그거 일일이 뽑아서 모은 다음에 놀러 갈 때 그걸로 찔끔찔끔 게임했었던 기억도 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친구들과 다 같이 게임을 하려고 PC방에 놀러가서 가장 끝 벽쪽 자리로 쭉 일렬로 앉아서 게임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제 뒤쪽에 뭔가 이상한 자리가 있는 거예요. 제가 기억을 왜곡하는 게 아니라 정말로 PC방에 무슨 수험생 자리도 아니고 딱 그 자리만 앉아있는 아저씨 주변으로 독서실 칸막이처럼 상하좌우가 다 가려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딱 둘러보니까 정말 드문드문 되게 멀리 하나씩 있더라고요. 그래서 뭘 하길래 저기만 저렇게 가려져 있나? 하고 그 아저씨의 머리와 목덜미 사이로 비친 모니터를 보려고 이렇게 기웃거렸거든요. 그런데 역시나 야시시한 영상을 보고 계시더군요.
어린 나이에는 좀 충격이었습니다. 지금 생각해도 굳이 그렇게 사람 많은 데서 저런 걸 보고 있나? 하는 생각이 들지만 인터넷 사정이 지금과 달랐던 그 시절을 되돌려보면 그럴 수도 있겠다 싶어요. 근데 제가 사춘기가 일찍 온 건지 괜히 그거에 눈을 떠버려서 그 다음부턴 일부러 PC방에 놀러가면 그 자리 근처로 자꾸 놀았습니다. 힐끔힐끔 그거 조금이라도 얻어볼까 싶어서요. 그러다가 가끔 한 번씩 아저씨가 뒤를 돌아 무서운 눈빛으로 째려보면 괜히 안 본 척하고 있다가 또 리니지 같은 게임하고 있으면 괜시리 실망도 했었죠.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PC방은 일주일에 한 번? 많으면 두세 번 정도로 갔었는데 그날도 항상 앉던 자리 쪽으로 가서 앉은 뒤에 뒤쪽에 있는 그 독서실 같은 자리를 살폈어요. 그때는 한 아저씨가 앉아 계시더군요. 근데 무엇에 몰두하고 있는 건지 진짜 부동 자세로 그 가림막에 기대서 모니터만 뚫어져라 보고 있는데 모니터 화면은 분명히 배경화면이었습니다. 그래서 에이 뭐야? 하고 친구랑 제 할 거 하고 있었는데 중간중간 괜히 야시시한 거 이제 틀지 않았을까? 하는 못된 기대를 가지고 괜히 뒤를 한두 번씩 돌아보면서 아저씨가 뭐 하나 살폈는데 요지부동 모니터만 보고 있더군요. 그러다가 이제 제 카드는 시간이 끝났고 친구 거 카드가 한 10분 정도가 남아서 저는 건물 복도에 있는 화장실에 오줌을 누러 갔습니다. 그리고 변기에 바짝 붙어서 오줌을 싸고 있는데 분명히 화장실 문을 여닫는 소리가 전혀 나지 않았는데 언제부터 서 있던 건지 어떤 아저씨가 세면대 거울 앞에 서서는 너 아저씨가 신기해? 아저씨 이만 간다. 저한테 이러시는데 화들짝 놀라서 고개를 들려 멍하니 쳐다보던 중에 그 아저씨의 형상이 쓱 사라지는 거예요. 분명히 제가 알던 그 끔찍한 귀신의 모습은 아니었는데 이게 진짜 말로만 듣던 귀신이구나 싶어서 깜짝 놀라 바지를 올리고 화장실 밖으로 뛰어나왔어요. 그런데 그 PC방 입구 복도에 게임하던 사람들이 우르르 밖으로 나와서 막 우왕좌왕 하더라고요. 그때 화장실에서 나온 저를 발견한 제 친구가 진짜 지금도 선명히 기억나는데 눈이 진짜 땡그랗더라고요. 그런 토끼 눈으로 저에게 다가와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코비야, 우리 뒷자리에 있던 아저씨 죽었대. 저희들 뒷자리에서 배경화면을 띄워놓은 채 요지부동이던 그 아저씨, 심장 문제로 그 자리에서 갑작스럽게 죽은 모양이더군요. 저는 그것도 모른 채 아저씨를 힐끔힐끔 살피면서 2시간 가까이 게임을 했습니다. 저는 그 어린 나이에 죽은 사람을 봐본 적이 없었기 때문에 그게 사후경직인지 뭔지 알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리고 화장실에서 목격한 그 의문의 아저씨 귀신, 저는 나중에서야 깨달았습니다. 제가 본 그 아저씨 귀신이 제 뒷자리에 있던 그 아저씨의 혼령일 수도 있겠다라는 것을요. 왜냐하면 제가 화장실 세면대에서 본 그 아저씨는 빨간 운동화를 신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제가 그 PC방에서 빠져나온 뒤 사람들이 막 웅성거리고 있으니까 저도 집으로 곧장 가지 않고 친구랑 건물 밖에서 막 서성이다가 이제 경찰차랑 구급차가 와서 시신 수습해가는 걸 봤는데 들것에 옆으로 뉘어 천으로 가려진 그 아저씨는 하얀 천 밖으로 빨간 운동화만 살짝 내민 채 실려갔습니다. 저는 아직도 그 PC방 상호를 정확하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모 중학교 뒤편으로 있던 유토피아 PC방. 저도 실제로 귀신을 본 적이 있습니다. 제가 살던 고향은 시골에 있는 그저 평범하고 한적한 동네인데 그 마을 중간에 큼지막한 우물이라고 해야 할까? 그냥 겉으로 보기에 생긴 건 영락없는 우물 같은데 그 폭이 지름은 한 3, 4m쯤은 되어 보이고 깊이는 확인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위로 덮어진 시멘트인가 콘크리트인가 아무튼 엄청 두꺼운 돌 때문이었어요. 그걸 어떻게 올렸는지는 저도 의문이지만 어린아이들이 여럿이 모여서 옮겨보려 해도 절대 꿈쩍도 안 할 정도로 되게 무거웠었죠. 어렸을 때는 그 위에 올라가서 막 뛰어놀고도 했었는데 그럴 때면 할아버지 할머니들에게 엄청 혼이 났습니다. 그리고 또 집에서 동네를 벗어날 때도 그곳을 항상 지나가야만 했습니다. 그러다가 한 7살쯤 됐던 것 같아요. 저녁 9시에서 10시쯤 과자가 너무 먹고 싶어서 어머니를 졸라서 돈을 받고 마을에 딱 하나 있었던 구판장으로 향했어요. 거기서 이것저것 막 사가지고 이제 집에 돌아오고 있었는데 그 우물 위에 누군가 앉아서 딱 다리를 꼬고 있더군요. 누구지? 하는 생각에 점점 가까이 다가가 봤는데요. 거기에는 마을에서 생전 처음 보는 사람이 한쪽 다리와 팔이 없는 상태로 저를 노려보고 있었어요. 정말이지 너무 무서워서 근처에 보이는 아무 집에나 뛰어들어가서 울고불고 했던 게 생각이 납니다. 그러자 도대체 무슨 일이냐고 묻는 동네 주민분의 말에 저는 팔다리 없는 사람을 봤다며 막 엉엉 울자 저를 달래주시고는 집까지 손을 잡고 데려다 주셨습니다. 그 이후로는 너무 무서웠던 마음에 한동안 밤늦게 과자 먹고 싶다고 쪼르는 일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가서 들은 이야기로 이게 사실인지 아닌지 정확한 건 모르겠지만 그 우물이 6.25 전쟁 전부터 있었던 우물인데 그 당시에는 사방이 다 논이고 들이다 보니까 전쟁 때 죽은 시체들이 많이 널브러져 있었대요. 그래서 막 냄새도 나고 들짐승이랑 벌레들도 막 꼬이다 보니까 그 우물에 죽은 시체를 모아서 막 던져놓았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 나중 가서도 그 우물은 쓰지 않고 입구만 막아놓았던 것이라고 합니다. 홍돈이님의 이야기입니다. 이건 1999년 서울 신대방동에서 겪은 일입니다. 신대방 삼거리 성대시장 위 꼭대기에 보면 달동네 비슷한 곳이 있어요. 제 친구가 당시 거기에서 자취를 하고 있어서 놀러 간 적이 있었는데요. 친구 방 컴퓨터 맞은편에는 다락방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친구랑 한창 스타크래프트를 하고 있었는데 모니터 보안경에 다락방 계단에 한 4에서 6세 정도로 보이는 아이들이 2명 앉아있는 게 막 비춰서 보이더라고요. 엄청 신기했어요. 친구들끼리 야, 너도 보여? 이러면서 깜짝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맨눈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으니까요. 그리고 그날 밤 애들과 같이 방에서 술을 한잔하고 있었고 그때 시간은 자정을 막 넘어가던 때였습니다.
그러다 술이 부족해서 친구 한 명이 술을 사러 나갔다 오는 길에 자취방 골목에서 찢어져라 비명을 지르며 쓰러졌습니다. 너무 깜짝 놀라서 나가보니까 친구는 바닥에 드러누워 있고 흔들어서 깨워서 너 왜 그러냐 이렇게 물어봤더니 막 몸을 사시나무 떨듯이 막 떨면서 어떤 미친 여자가 구멍가게에서부터 계속 자신을 따라오더래요. 그것도 담벼락을 타고 말이죠. 너무 무서워서 막 허겁지겁 뛰어서 도망쳐오는데 집 근처에 다 와서 뒤를 돌아보니까 아무도 보이지 않아서 안도의 한숨을 내쉬는데 그리고 고개를 들자 친구네 집 담벼락 위에서 계속 제자리에서 펄짝펄짝 뛰고 있더래요. 나중에 복덕방에 물어보니까 그 동네가 연탄가스 중독으로 죽어나가는 사람이 종종 나온대요. 그래서 그런지 가끔씩 친구처럼 귀신을 본다는 사람들이 나오곤 했었나 봅니다. 제 친구들은 그 이후로도 3개월을 더 살다가 이사를 나왔고 정말 거짓 하나 없는 실화입니다. 군대 괴담을 듣다가 제가 실제로 겪은 일이 생각나서 썰 좀 풀어드리겠습니다. 그 당시가 아마도 98년도였나? 기억이 가물가물한데 계절은 가을쯤 됐을 거예요. 새벽에 탄약고 근무를 서는 날이었는데 부사수랑 함께 탄약고 초소에 올라가서 근무를 서고 있었죠. 당시 초소 뒤로는 탄약고가 있었고 초소 정면으로 한 7, 80m쯤에 샌드위치 판넬로 지은 PX가 있었습니다. 초소에서 내려다보면 야간에도 그 PX 건물이 보였는데 새벽 시간이라 당연히 PX 창문에는 불이 꺼져 있었거든요. 저는 부사수랑 이런저런 대화를 하면서 근무 시간을 때우고 있었고 그러다가 문득 그 PX를 바라보는데 PX 창문에 갑자기 형광등 불이 탁 하고 들어오더라고요. 주변이 워낙 어둡다 보니까 바로 불 들어온 거 알잖아요. 그런데 조금 이상한 건 야간이라 발자국 소리가 멀리서도 엄청 크게 들리는데 인기척도 전혀 없었고 누군가 PX 쪽으로 오는 것도 전혀 못 봤거든요. 게다가 이 야심한 새벽에 누가 PX를? 아무리 제가 부사수랑 얘기 중이었다고 해도 시선은 PX 쪽 정면을 바라보고 있었거든요. 그래도 혹시나 싶어 내가 놓쳤나 하고 부사수한테 물어봤죠. 야, 너 혹시 저기 PX에 누구 들어가는 거 봤냐? 불 들어오는 건 저도 봤는데 누가 들어가는 건 전혀 못 봤습니다. 나도 그랬는데 이건 뭔가 이상하다? 원래 불 켜려면 저거 PX 안에서 켜야 되는데 누가 오는 건 못 봤다고 쳐도 만약에 문 열고 들어가려면 잠을 쐈다는 소리라도 우리가 들었어야 되는 거 아니냐? 게다가 PX 입구는 우리가 바라보는 쪽으로 나 있잖아. 그래서 저는 한번 내려가 볼까 하다가 행여나 간부한테 걸리면 근무 똑바로 안 선다고 한 소리 들을 것 같기도 하고 그렇게 망설이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저 밑에 중대 막사에서 누군가 후레쉬 불빛을 비추며 올라오다가 PX 문 쪽에서 잠시 멈춰서 있다가는 다시 저희 쪽으로 올라오기 시작하는데 수화를 하고 보니 옆중대 일직부관이 올라와서는 여기 PX에 누구 들어가는 거 봤냐고 저희한테 물어보더라고요. 저희는 아무도 못 봤고 우리도 조금 이상하게 생각하던 중이라고 얘기해줬죠. 그러자 그 일직부관이 뭐지? 이거 진짜 이상하네. 가보니까 자물쇠도 잠겨있던데 창문으로 보니까
아무도 없고 PX병이 들어갔나 해서 확인해보니까 중대에서 자고 있다는데 이게 도대체 뭔 일이지? 이러며 무슨 일인지 의아해하고 있던 찰나 갑자기 PX불이 탁 꺼지는 거예요. 25년이 다 되어 가는데도 아직도 그 순간이 너무나 생생합니다. 셋이서 순간 어? 하고 얼어붙었죠. 그러다가 그 일직부관이 PX 불 들어온 건 어떻게 알고 여기 탄약고까지 올라온 건지 궁금해서 제가 물어봤거든요. 어떻게 알고 올라왔냐고. 그러니까 상황 설명을 해주는데 지통실에 갑자기 전화 한 통이 걸려왔대요. 근데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내선 번호가 적혀있는 그 인터폰 전화기에 전화가 오면 어디에서 전화가 온 건지 다 표시가 되잖아요. 거기에 PX 표시가 들어왔는데 아무리 물어봐도 대답은 없고 막 부시럭부시럭 과자 봉지 까는 그런 소리가 들렸대요. 그리고 이어서 허겁지겁 먹는 소리. 게다가 한 사람은 아닌 것 같은 부산스러운 느낌에 심지어 막 이러면서 웃는 소리만 들리더랍니다. 그래서 PX병이 중대에서 자고 있는 것까지 확인하고 여기까지 올라온 거였어요. 그 얘기 듣고 얼마나 소름이 돋던지 설마 진짜 귀신인가? 에이 설마 PX에서 과자 먹고 가는 귀신이 세상에 어디 있을까? 뭐 이런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때 PX병이었나? 이 부분은 기억이 조금 가물가물한데 하여간 누군가 열쇠를 가지고 와서 진짜로 PX를 한번 열어봤거든요. 그런데 과자나 뭐 이런 것들 진열해 놓은 상태가 아주 멀쩡해서 또 한 번 놀랐던 기억이 나네요. 그러면 그 전화기 너머로 들려왔다는 소리들은 도대체 뭐였을까요? 이날 이후로 제대할 때까지 같은 일은 두 번 다시 안 겪어봤고 저 말고 누군가 겪었었다면 분명히 대대의 얘기가 돌았을 텐데 그런 얘기가 없었던 걸로 보아 이날만 있었던 일인 것 같아요. 그래도 나쁜 귀신은 아니고 배고픈 귀신이었나 봅니다. 그 당시 겪었던 괴이한 상황들이 평생 잊혀지지가 않습니다. 제가 어릴 적에 살던 아파트 뒤에는 산이 있었습니다. 산이라고 하기에는 조금 낮은 동산 같은 곳이었어요. 그렇게 산과 아파트를 둘러 일부는 철망이 쳐져 있었고 한쪽으로는 사람들이 오고 갈 수 있게 열려있는 그런 느낌으로 철망이 쳐져 있었습니다. 지뢰가 깔려있다든지 그런 건 아니었고 그냥 안전상의 이유 같은 걸로 그렇게 해놓은 것 같았어요. 주간에는 그쪽으로 오고 가며 산책을 다니는 사람들도 은근히 있었습니다. 하지만 해가 지고 나면 굳이 그쪽으로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 전혀 보이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쪽으로는 가로등도 하나도 없고 가을에 낙엽이 떨어지면 언제 만들어진 건지 모르겠는 그 돌로 된 계단들도 다 가려져서 보이지도 않을 정도였어요. 하지만 무엇보다도 그쪽으로 잘 지나다니지 않는 결정적인 이유는 그쪽에 작은 폐가가 하나 있었습니다. 정말 작은 초가집이었는데 밝을 때 계단 동선에서 바라보면 빤히 보이는 위치였어요. 사실 지금에 와서 생각해보면 저게 집이야? 싶을 만큼 굉장히 작았는데 아무튼 그 집은 낮에 봐도 유독 그 집만 어두컴컴한 듯 되게 무서웠습니다. 그리고 너무나 당연하게도 그 근방에 사는 또래들 사이에서는 거기에서 귀신이 나온다는 소문이 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 번은 친구들과 한번 용기 내서 늦은 밤에 거기를 가보기로 했습니다. 야,
너 후레쉬 챙겨왔어? 챙겨왔어. 엄마가 어디 가는 거냐고 물어봐서 쓰레기 줍기 봉사활동한다고 뻥치고 나왔다. 얘들아, 그런데 여기 생각보다 너무 무섭다. 우리 그냥 가자. 아, 뭐야. 여기까지 왔는데 왜? 올라가 보자. 그럼 너희끼리 가. 나 너무 무서워서 안 되겠어. 처음에는 저 포함해서 친구 5명이 모여 있었는데 이곳을 처음 와본 친구는 무섭다면서 그 동산 밑에서부터 돌아갔습니다. 그래서 남아있는 친구 4명이서 천천히 그 폐가를 향해 올라가기 시작했습니다. 너무 어두컴컴한데 그 후레쉬 하나에 의존해서 4명이서 올라간 거죠. 그렇게 어느 정도 오르자 멀리 후레쉬 불빛 끄트머리로 그 폐가가 보입니다. 그렇게 한 발 한 발 걸어서 가까이 다가가자 후레쉬 불빛 때문인지 벌레가 엄청 날리고 꼬이더군요. 그리고 오래된 집이라 그런지 뭔가 구리 탄 냄새도 엄청 심하게 났고요. 와, 밤에 보니까 되게 무섭다. 야, 누가 문 열래? 그냥 그러지 말고 우리 다 같이 하나 둘 셋 하면 한 번에 문 열자. 알았지? 내가 셀게. 하나 둘 셋. 이렇게 셋을 센 뒤 다 같이 문을 활짝 열어보자 그 안에서는 아주 수많은 벌레들과 막 썩은 내가 풍겨오기 시작했어요. 순간 후레쉬를 비춰보자 거기엔 어떤 여자가 목 매달고 죽어 있었습니다. 눈을 선명하게 뜨고 말이죠. 그리고 그 눈빛은 우리를 내려다보는 것 같았습니다. 그걸 보고 다 같이 난리가 나서 전부 막 뻘뻘이 흩어졌어요. 겨우 밑에서야 다시 만난 친구들은 다들 부모님께 거짓말을 하고 나온 터라 이걸 말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고민을 했습니다. 이거 진짜 얘기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말했다간 우리 크게 혼날 것 같다. 아니면 우리가 봤던 게 귀신이었나? 내일 다시 한번 가볼까? 뭐 이런 얘기를 하다가 일단 다들 집으로 흩어지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저희가 하굣길에 소식이 하나 들려왔습니다. 저희 아파트 뒷산 폐가에서 목 매달고 죽은 시체가 나왔다고 하더군요. 누군가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고요. 그래서 저희가 학교에 가 있는 사이에 그 뒷동산 근처로 엄청 시끌시끌했었다고 하더군요. 아, 그럼 우리가 본 게 귀신이 아니고 시체가 맞았구나 하고 그나마 다행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저와 친구들 생각으론 만약 우리가 문을 열고 달아나지 않았더라면 더 늦게 발견되지 않았을까? 뭐 그런 생각도 했었죠. 그리고 한 6시 7시쯤에 퇴근 후 장을 봐오시던 엄마도 밖에서 그 소식을 들으신 건지 집에 오시자마자 저한테 코비야, 너 당분간 저 뒷동산 근처 갈 생각하지 마. 응? 저는 이미 무슨 말을 할지 그 이유를 알고 있었기 때문에 군소리 없이 알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곧 아버지도 퇴근하셔서 다 같이 집에서 저녁을 먹고 있었는데 그때 엄마 아빠의 대화를 듣고서 저는 온몸에 소름이 돋고 말았습니다. 여보, 글쎄 여기 뒷산 폐가에서 사람 죽었대. 목 매가지고. 어? 진짜? 그 집 되게 작던데 사람 목이 매달아치나? 그러게. 근데 그 시체가 남자라던데 우리 동네 사람은 아닌 것 같대. 진짜 지금 다시 생각해도 소름이 돋는데 그 폐가에서 수습된 시신은 남자였다고 합니다.
그러면 저와 제 친구들이 동시에 목격했던 그 여자의 모습은 무엇이었을까요? 그때 같이 갔던 친구들은 우리가 절대 잘못 본 게 아니라 우리가 본 건 여자가 맞았다, 이렇게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그 사건 이후 그곳에서 범죄나 비행의 우려 등으로 인해서 그 폐가는 철거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벤치와 몇 가지 운동기구가 있는 작은 쉼터가 조성이 되었어요. 저는 취미로 자전거를 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는 제가 야간 라이딩 중에 실제로 경험한 이야기로 이후에 한동안 야간 라이딩을 나가지도 못할 만큼 소름 돋았던 일입니다. 당시 제가 라이딩을 나갔던 코스가 팔당을 지나서 대성리, 그리고 다시 팔당으로 돌아오는 코스였습니다. 늦은 밤이었기 때문에 사람도 차도 많지 않은 상태에서 운길산을 막 지나올 때였습니다. 페달을 밟으면서 쭉 달리고 있었는데 거기서부터는 정말 앞이 하나도 보이지 않더라고요. 너무 어두운 데다가 사람도 하나 없고, 그래서 다시 빠꾸해야 하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다가 기왕 나온 거 천천히라도 가면 되겠지 하고 샤방샤방 운전을 하고 있었죠. 그런데 운길산에서 대성리 중간쯤 지났을까요? 저 멀리 맞은편에 라이트 불빛이 보이길래 이 시간에 나 말고 또 있네? 역시 나만 미친놈은 아니었구나. 이러며 열심히 페달링을 하고 있었는데 점점 그분과 거리가 가까워졌습니다. MTB를 타신 분이었는데 머리 위로 둥근 뭔가가 튀어나와 있더군요. 그래서 저게 액션캠이구나. 근데 엄청 큰데? 뭐 이렇게 생각을 했죠. 그런데 거리가 점점 가까워지면서 그 둥근 뭔가가 지나치게 크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순간 저게 뭐지? 하고 생각하고 있다가 갑자기 제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그리고 순간 몸도 굳어버렸고요. 그러는 찰나 그 아저씨는 제 옆을 슝 지나쳐 갔어요. 그리고 저는 분명히 봤습니다. 그 아저씨 뒤에 3살도 채 안 되어 보이는 유아에 가까운 아기가 아저씨 목 뒤에 매달려 있었습니다. 그것도 똑바로 서서 말이죠. 너무 놀라서 자전거를 세우고 불빛이 있는 차도 쪽으로 미친 듯이 뛰어갔습니다. 너무 놀라서 그런가 아무 소리도 안 나오더군요. 그때 클릿을 신고 있어서 그런지 도망치다가 미끄러져서 발목도 꺾이고 아주 난리도 아니었습니다. 너무 무서워서 자전거 도로는 생각도 못하고 위험하지만 차도 위에서 자전거를 끌고서 운길산까지 복귀를 했죠. 이후 미친 듯이 페달을 밟아 집으로 도착했습니다. 이후 저는 한동안 야간 라이딩은 결코 나가지 못했습니다. 훈이님의 이야기입니다. 저는 살면서 귀신을 단 한 번도 믿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20살 때 기묘한 경험을 한 번 한 이후로 뭔가 귀신을 믿게 된 것 같습니다. 20살 가을 때쯤이었어요. 친구가 어머니에게 가물치를 잡아드리고 싶다고 해서 친구들 4명과 함께 입장료 없는 저수지를 찾아다니다가 저녁 때쯤
성남 어디를 지나 산꼭대기 같은 데였는데 산에 있는 어느 저수지를 찾아갔습니다. 그 저수지 근처에는 집이 한 채도 없었고 곧 무너질 것 같은 폐가만 한 채 보였습니다. 저수지 옆에 도로 끝나는 부분으로 그 폐가가 있어서 그 바로 옆에 텐트를 치고 저수지 제방 같은 곳에서 낚시를 시작했죠. 근데 막상 낚시를 시작했는데 입질도 하나도 없고 한 새벽 2시쯤 되자 친구들이 다 잔다고 텐트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그래서 저 혼자서 낚싯대를 지키고 있었죠. 근데 얼마간 시간이 지나자 저 끝에서 친구 하나가 다시 제가 낚시하는 쪽으로 이렇게 걸어오길래 잠이 안 오나? 하며 지켜보다가 그때 마침 찌가 붕 뜨길래 바로 챔질을 했습니다. 그런데 바늘에서 고기가 빠진 모양인지 묵직함이 없이 딸려오길래 에이 한숨을 푹 내쉬는데 뒤에서 발걸음 소리가 선명하게 들렸어요. 그래서 야, 나 방금 입질 받았거든? 지금 들어오는 것 같으니까 빨리 던져놔 하며 뒤를 돌아보자 아무도 없더라고요. 분명히 사람 발자국 소리에 사람 실루엣이었는데요. 심지어 저는 잠도 안 오고 술도 한 잔 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뭔가 이상한 마음에 낚싯대만 챙겨서 다시 텐트로 돌아왔는데 어라? 친구들 모두 그대로 뻗어 자고 있더군요. 당시 그 텐트 안에서 제가 끼어서 눕기엔 다소 좁아 보여서 저는 차로 가서 의자를 제끼고 누워 있었습니다. 그런데 잠이 들만하면 차 옆으로 누가 지나가는 느낌? 혹은 저를 보고 있는 느낌이 들어서 깊이 잠들지 못하고 눈을 감았다 깼다를 계속 반복하다가 그렇게 아침까지 잠을 설치다가 겨우 1~2시간 푹 자고 일어났네요. 그런데 자고 일어나 보니까 저뿐만 아니라 친구들도 자꾸 발자국 소리와 남녀가 섞여 속삭이는 소리가 들려서 몇 번이나 잠에서 깼다고 하더군요. 더 충격적인 것은 아침에 보니까 저희가 낚시하던 저수지 반대편이 공동묘지 부지였습니다. 오늘 준비한 무서운 이야기는 여기까지고요. 여러분께서 직접 겪은 이야기 혹은 알고 있는 이야기 아래에 보이시는 이메일로 많은 제보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내일 더 무서운 이야기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